자, 석호, 석호 설명을 할 건데, 자, 우리 석호는 이제 해안 지형 가운데, 그냥 뭐 제일 많이 물어보는 편이에요. 그래서 잘 알아두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나중에 동해안 쪽으로 놀러 가면 석호도 당연히 보러 갈 거거든. 그래서 아무튼 나중에 또 역시 놀러 갔을 때 같이 간 사람한테 친절하게 형성 과정부터 해가지고 특징들 설명해 주세요. 자, 우리가 석호의 먼저 정의부터 이야기를 하자면요. 석호는 원래는 바다였으나 어떠한 이유에서 바다랑 분리돼서 만들어진 호수를 석호라고 불러요. 됐죠? 정의는 원래 그렇게 돼요. 그런데 이제 우리나라에 있는 석호 얘가 만들어진 걸 봤더니 일단 포인트만 좀 짚어볼게요. 최종 뱅기가 끝나고 후뱅기가 되면서 해수면이 상승했죠. 그러니까 우리가 최종 뱅기 때 해안선은 지금 해안선이 아니잖아. 그래서 해수면이 상승하면서 해안선이 바뀌었는데 그 과정에서 이제 육지가 물에 잠겼단 말이에요. 육지가 물에 잠길 때 똑같이 잠기는 게 아니라 자, 우리가 계곡과 능선 또는 분수계와 하천이 이렇게 있으면 하천 부분이 또는 계곡 부분이 주변보다 낮으니까 물에 더 많이 잠겨요. 그래서 원래는 계곡이었던 부분이 해수면이 상승하게 되면 만으로 바뀌게 되는 거고요. 좀 이따 보여줄 거야. 어쨌든 만의 입구에 사주가 발달하면 우리가 사주는 모래 기둥이라 그랬잖아. 만은 바다가 육지 쪽으로 쑥 들어와 있는 건데 그 입구 부분에 사주가 발달하면 바다랑 구분이 된단 말이죠. 그렇게 만들어진 호수를 석호라고 하고요. 동해안에 많이 발달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좀 이따 뭐 사진 같은 걸로 보여주겠지만 경치가 되게 독특하고 아름다워서 관광 자원으로 많이 활용된다. 자, 이제 우리가 구글 어스로 이제 조금만 볼게요. 자, 이게 우리나라 지금 동해안 쪽인데 이렇게 어디를 보는 게 좋을까? 뭐 어디를 봐도 상관은 없는데 여기 한번 볼까 그냥? 자, 우리가 상상력을 조금 발휘해야 돼요. 자, 이게 지금 현재 해수면이에요. 해안선이에요. 그런데 만약에 이제 지구 기온이 더 올라가서 해수면이 상승하면 어떻게 될까? 당연히 육지가 물에 잠기겠죠. 그런데 이런 산줄기 중에 이런 걸 능선이라고 부르고요. 능선과 능선 사이 이 부분이 지금 계곡인 거야. 그러면 해수면이 상승했을 때 여기가 더 물에 빨리 잠기겠죠. 그리고 여기는 지금 평야 지역인데 여기도 물에 금방 잠겨버리겠죠. 그래서 해수면이 상승하게 되면 지금은 계곡인데 이런 부분이 바닷물이 더 빨리 물에 잠기기 때문에 만으로 바뀌게 되는 거예요. 됐어요? 만으로 바뀐 다음에 우리가 지난 시간에 얘기했던 것처럼 산 위에서는 계속해서 이제 계곡을 따라서 모래가 공급이 되거든요. 그리고 사빈이 다시 만들어지고 다시 연안류를 따라서 쭉 이동하다가 사주가 만들어지게 되면 만의 입구 부분에 다시 물이 만약에 이만큼 잠겼다고 한번 가정을 해볼게요. 지금 여기가 해발고도가 낮은 부분이니까. 그러면 사주가 만들어지면서 이렇게 만의 입구를 맞게 되면 여기가 만으로 바뀌었을 때는 바다지만 사주가 이렇게 만들어지게 되면 바다랑 분리돼가지고 호수가 되겠죠. 이렇게 만들어진 호수를 석호라고 한다. 됐어요? 자, 그래서 실제로 이제 우리나라에 있는 석호를 잠깐만 좀 살펴볼게요. 시험에서도 주로 물어보는 석호들이 있는데, 뭐 실제로 있는 거니까 조금 더 올라가서, 얘는 좀, 잠깐만요. 내가 안 보인다. 화면을 너무 어둡게 놨더니 여기를. 어머, 북한까지 갔네? 너무 많이 갔네. 가다 보니. 다시 내려와서. 알겠다. 자, 이게 시험에서 가장 자주 물어보는 강원도 고성군에 있는 화진포라고 하는 석호예요. 유명한 관광지이기도 해요. 자, 이제 얘가 만들어지는 과정을 다시 한번 설명할게요. 자, 이제 이 사주는 이제 최종 뱅기 때는 없었어요. 그러니까 최종 뱅기 때는 여기 보면 알겠지만 이게 지금 하천이거든요. 계곡물이거든요.
그 계곡물이 이렇게 흐르고 있었고요. 최종 빈기 때는 지금보다 해수면이 100m 이상 낮았으니까 이건 당연히 그냥 계곡이었던 거야. 그래서 이렇게 계곡물이 쭉 흐르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제 후빈기가 되면서 해수면이 상승해가지고 여기까지 지금 이렇게 물에 잠긴 거예요. 해수면이 막 상승했을 때는 이 사주 같은 건 없었어. 그래서 주변보다 해발고도가 낮은 계곡을 따라서 바닷물이 이렇게 들어왔을 테니까 원래 계곡이었던 곳이 후빈기에 해수면이 상승하면서 만으로 바뀌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자 이제 저기 위에 가면 당연히 또 다른 하천이 있을 거 아니야? 거기서 공급된 모래가 사변이 되고 또 계속 이동해가지고 이 만의 입구를 이렇게 막게 되면은 얘하고 이제 분리가 되는 거잖아요. 이렇게 만들어진 호수를 석호라고 한다. 됐죠? 됐죠? 포인트는 해수면이 상승한 다음에 후빈기 때 만들어진 거다. 그게 포인트예요. 자, 그리고 이제 얘가 이제 독특하다고 한 이유가 뭐냐면, 자, 이제 석호 중에 사실 제일 유명한 석호는 강릉에 가면은 경포대라고 있어요. 혹시 들어본 적 있니? 경포 해수욕장. 자, 거기가 바로 석호에 있는 거거든요. 자, 여기가 지금 강릉에 있는 그 경포대예요. 자, 여기 앞에 있는 친구들은 안 보이는구나. 잘려서. 잘려서 안 보이는데 좀 올리면 되지 뭐. 잠시만요. 자, 이렇게 보면은 줄임자가 어디 있을까? 왜 안 보여? 8 거리 재면 되지 뭐. 자, 여기까지 이렇게 거리를 쟀더니 얼마가 나오냐면 1.59km가 나와요. 호수가 꽤 얘는 커. 그래서 여기 이 사주에 보면은 사주도 규모가 좀 크거든요. 여기 가운데 가가지고 보면은요. 오른쪽으로는 동해바다, 왼쪽으로는 석호인데 석호가 꽤 크잖아. 양쪽이 바다처럼 보여요. 그 일반적인 해수욕장은 한쪽만 바다잖아. 근데 여기서 놀다 보면 이쪽도 물, 이쪽도 물. 경치가 되게 독특해가지고 그만큼 유명한 거예요. 우리가 평범한 건 사실 사람들이 뭐 찾아갈 이유가 없잖아. 근데 이 석호라고 하는 게 이런 특성이 있어서 유명한 관광지인 곳이 많다. 자, 말이 나온 김에 자, 우리가 여기는 강릉인데 강릉 말고 강릉에서 북쪽으로 이렇게 올라가면 어떤 도시가 나오냐면요. 강원도에 있는 또 유명한 도시, 또 유명한 관광지예요. 여기가 속초야, 속초. 속초에 가서 봤더니 얘도 호수가 있고 얘도 호수가 있죠. 좀 익숙해지면 이제 한눈에 보이거든요. 얘도 석호고 얘도 석호예요. 우리가 속초를 놀러 간다. 그럼 당연히 그 석호도 보고 와야 되는 거지. 먹을 것만 먹고 오지 말고요. 자, 아무튼 이게 석호더라. 가다 보면 독특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석호하고 관련해가지고 두 가지 포인트. 자, 석호는 시간이 지나면 변해요. 어떻게 변하냐면요. 자, 아까 나왔던 거 보면서 다시 한번 설명할게요. 자, 우리가 화진표를 봤더니 석호인데 자, 얘는 원래 계곡이었던 곳이고 지금도 산에서부터 이렇게 지금 물이 흘러와요. 근데 물만 흘러내리는 게 아니라 당연히 흙이나 모래도 같이 떠내려올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 계곡을 따라서 지금 뭔가 계속 쌓여가면서 얘가 점점 넓어져요. 넓어지다가 결국은 이 석호를 다 메워가지고 석호는 없어지게 돼요. 그러겠죠? 첫 번째 포인트, 석호는 시간이 지나면 면적이 줄어들고 수심이 얕아지다가 결국은 사라진다. 됐어요? 근데 석호가 사라지면 여기는 이제 어떻게 되는 걸까? 원래는 이제 호수였으나 여기가 메워진다는 얘기는 평평하다는 얘기잖아요. 평야가 만들어진다는 얘기잖아요. 여기서 농사 짓고 이게 규모가 되게 크면 여기에 도시가 자리 잡을 수 있는 거고. 자, 동해안은 경사가 대체로 급하지만 평지가 있으니까 사람이 산다 그랬잖아. 지난 시간에 공부했던 해안 단구. 거기서 사람이 사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런 석호가 메워진 이 평야는 규모가 좀 클 수도 있어. 강릉도 바로 그런 곳에 있는 거고요. 속초도 그런 곳에 있는 거예요. 어쨌든 석호는 시간이 지나면 면적이 줄어들고 수심이 얕아지다가 결국은 없어진다. 됐죠? 자, 그런데 여러분들, 자, 이런 석호가 지금 되게 유명한 관광지인데 이거 메워지면 어떻게 될까? 없어지면 어떻게 될까? 안 되겠죠. 그래서 사람들이, 이 지역 사람들이 일부러 이 호수 바닥을 긁어내요. 그리고 얘가 유지가 되니까 자연 상태에서는 없어지는 거죠. 됐죠? 그렇게 체크하시면 돼요. 그 다음 두 번째 포인트. 자, 이 석호에 있는 물은
농업용수나 또는 공업용수로 쓸 수 있을까 없을까? 네, 그거 많이 물어봐요. 자, 여기 물이고 여기는 이제 메워져 가지고 논이나 밭이잖아. 그럼 이 물을 가지고 농사를 지을 수 있냐 없냐 물어본단 말이에요. 자, 결론부터 말하면 농사를 지을 수 없다. 없다. 왜냐면 여기는 소금기가 있어서 그래요. 자, 이유는 이제 설명해 줄게요. 봐봐. 자, 계곡에서 물이 이렇게 흘러내려오는데 이 사주가 완전히 막혀 있을 수는 없어요. 왜냐면 여기 물이 결국은 바다로 가야 되니까. 그리고 여기 유성 사진을 보면 알겠지만 여기도 살짝 여기 봤더니 열려 있죠. 그리고 고만가. 이렇게 열려 있죠. 그래서 비가 많이 내리는 여름철에는 이제 물이 이렇게 흘러나가요. 근데 봄, 가을, 겨울에 비가 적게 내리거나 또는 여기가 뭐 이렇게 태풍이 불거나 그래가지고 바닷물이 이쪽으로 들어올 수도 있거든. 여기에 물이 줄어들면. 그래서 여기에 있는 물은 바닷물처럼 완전 짜진 않지만 소금기가 있어서 농업용수나 생활용수로 쓸 수 없다. 맨날 물어보는 내용이에요. 됐죠? 체크해 주세요. 자, 이제 조금 어려운 말이긴 한데 바닷물하고요. 그 다음에 민물, 계곡에서 이렇게 흘러나오는 이 민물하고 섞여서 염도가 바닷물과 민물의 중간쯤 되는 이런 바닷물을 기수라고 불러요. 기수. 자, 이제 나중에 여러분들 다큐멘터리 같은 거 보면은 기수라는 말 많이 나오는데 이런 석호가 대표적인 기수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강하고 바다하고 만나는 지점, 강하고 바다하고 만나는 지점을 우리가 하구라고 부르잖아. 거기도 강물하고 바닷물하고 섞이는 지점이잖아요. 그런 지점도 기수라고 불러요. 됐어요? 자, 그럼 다시 이제 정리할게요. 자, 석호는 이제 읽어보면 후빈기의 해수면 상승으로 형성된 만의 입구에 사주가 발달하면 바다와 분리되면서 형성된다. 그리고 우리 동해안은 굉장히 많이 있다. 그리고 관광자원으로 활용하고요. 그다음에 석호의 면적은 시간이 지나면 줄어든다. 그다음에 석호에 있는 물은 소금기가 있어서 생활용수나 농업용수로 쓸 수 없다. 그렇게 정리하시면 돼요. 자, 석호 정리할 거 있으면 정리하세요. 자주 물어보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그럴 친구들이 뭐 나중에 뭐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지만, 자, 우리가 동해안을 따라서 봐봐. 보면은 여기쯤이 지금 태백산맥이거든요. 그러니까 동해안은 원래 지금 경사가 되게 급해. 그런데 동해안에서도 사람들이 농사 짓고 산단 말이야. 그런 지역들이 대표적인 데 보면은 다른 데보다 여기가 조금 넓죠. 자, 이런 데는 해안가까지 급경사인데 지금 여기 봤더니 색깔이 자체가 다르잖아. 자, 여기도 원래는 석호였던 곳인데 메워진 거거든요. 그리고 여기에 가서 봤더니 규모가 좀 크다 보니까 도시가 이렇게 있고요. 이 도시가 지금 강릉이에요. 그리고 여기가 지금 경포 호국, 경포대 해수욕장인 거고요. 여기도 인간이 그런 호수바다를 긁어내지 않으면 시간이 지나면 결국 메워져요. 근데 경포대 해수욕장을 놀러 갔는데 경포 호수가 없어. 사람들이 안 갈 거 아니야. 그러니까 계속 긁어낸다는 얘기죠. 됐어요? 넘어갈게요. 그 다음, 갯벌 볼게요, 갯벌. 자, 갯벌은 우리가 앞에서 이미 공부를 다 해서 이제 빠르게만 정리할게요. 갯벌은 하천이 운반한 점토나 진흙을, 조차 때문에 생기는 조류가 다른 데로 운반해가지고 쌓인 지형을 갯벌이라고 불러요. 참고로 우리가 조류는 힘이 그렇게 세진 않아요. 물이 차오르고 빠지면서 육지 쪽으로 다가왔다가 멀어지는 바닷물 흐름이기 때문에 힘이 세진 않지만 점토나 진흙 같은 것들은 뭐 물에 뜨기도 하니까 물이 조금만 흘러도 물에 뜨기도 하니까 흙탕물 그런 형태로 해가지고 다른 데에 이렇게 쌓아두게 된다. 됐죠? 정의는 밀물 때는 물에 잠기고 썰물 때는 드러나는 곳을 갯벌이라고 부르는데 우리나라 황해안, 남해안은 조차가 굉장히 크다 보니까 갯벌이 굉장히 넓은 거죠. 자, 참고로 여러분들 전 세계적으로 우리나라 서해안은 조차가 굉장히 크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갯벌도 우리나라가 땅덩이, 우리나라 영토는 되게 좁은데 갯벌은 굉장히 넓은 편이어서 중국 전체에 있는 갯벌보다 우리나라 갯벌이 더 넓어요. 우리나라 서해안 갯벌이 전 세계 5대 갯벌에 들어가요. 그러니까 우리한테는 흔하지만 다른 나라에는 드무니까 우리나라만의 특징이니까 역시 자주 물어보더라.
아무튼 형성은 하천이 흙을 많이 공급할수록 한강이나 금강처럼 큰 강 주변에 갯벌이 발달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조차가 크고 수심이 얕아야 돼요. 수심이 깊으면 다 가라앉아 버리니까. 그리고 해안선이 복잡하면 파랑이 약하고 조류가 주로 작용하니까. 이런 조건들을 다 만족하는 게 우리나라 황해안과 남해안인 거죠. 그 다음 기능과 이용은 옛날에는 뭐 그렇게 쓸모가 없는 땅이라고 여겨가지고 간척 사업을 많이 했는데 지금은 오히려 간척했던 것도 다시 갯벌로 돌리는 중이거든요. 그런 지역이 많아요. 그만큼 갯벌의 가치가 있다는 걸 지금은 사람들이 아는 거죠. 그래서 다양한 종류의 생물들이 살고 있고요. 오염물질도 정화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바다와 육지의 중간 성격이기 때문에 태풍 같은 게 왔을 때 육지를 보호해주는 역할도 하고 어쨌든 갯벌이 가치가 있다는 건 여러분들 대부분 알고 있을 거잖아. 넘어갈게요. 자, 우리 오른쪽에 있는 거, 왼쪽이구나. 잠깐만 볼게요. 잠깐만. 확대. 자, 해안선의 변화라고 돼 있는데, 자, 왼쪽 건 1910년대 해안선의 길이고요. 오른쪽 건 이제 현재 해안선의 길이에요. 자, 기본적으로 1910년대를 봤더니, 10년을 봤더니, 동해안은 해안선의 길이가 0.86이죠. 여기 나와 있는 뭐 설명, 해안선의 길이를 직선 길이로 나눈 뒤 이를 뺀 수치라고 되어 있는데, 동해안은 해안선이 되게 단조롭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남해안하고 황해안은 이제 원래 비슷한데, 오늘날 봤더니 남해안은 그렇게 변하지 않았는데, 서해안은 수치가 많이 변했죠. 이렇게 변한 이유는 간척 사업을 해서 그런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서해안하고 남해안하고 이렇게 비교를 해보면 간척 사업을 어디서 더 많이 하냐면 서해안에서 더 많이 한다. 그래서 해안선의 길이 변화는 서해안이 훨씬 더 심하다. 일단 그렇게 알아두시면 되고요. 자, 우리 간척 사업 설명할게요. 간척 사업. 자, 여기 봅시다. 우리 간척 사업이 뭐지? 간척 사업을 우리가 보통 뭐라고 말을 해요? 바다를 메워서 육지로 바꾸는 거. 근데 그렇게 설명하면 한 절반만 맞는 거예요. 자, 무슨 얘기냐면, 자, 여러분들 바다를 메운다. 그 많은 흙을 어디서 가지고 올까? 관악산 깎아야 되나? 그쵸? 어쨌든 바다를 육지로 바꾸는 게 간척이긴 한데, 이걸 메운다는 말은, 뭐 물론 메울 수도 있지. 근데 그 어마어마한 흙이나 모래 같은 걸 가지고 올 데가 없잖아요. 됐어요? 그래서 우리가 간척이라는 거에 대해서 조금만 더 이야기를 해줄게요. 자, 우리가 간척 사업은 보통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냐면요. 이제 얘가 땅, 육지야. 이쪽이 육지고요. 지금 단면도야. 그리고 이제 이쪽이 바다인데, 바닷물이 높이가 변해요. 얘는 만조대, 밀물대. 그 다음에 얘는 썰물대, 간조대, 해수면이에요.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우리가 갯벌이라고 부른단 말이에요. 그쵸? 그러면 이제 이 부분은 썰물대는 육지고 밀물대는 바다야. 그럼 간척 사업은 어떻게 하는 거냐면요. 대충 여기다가 뚝을 쌓아요. 바닷물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물론 이렇게 크게 쌓는 건 아니지만. 그럼 바닷물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뚝을 쌓았는데 이런 뚝을 뭐라고 부르냐면요. 방어한다. 조류를 방어한다. 그래서 조류를 방어하는 제방, 방조제라고 불러요. 그 뚝을 쌓은 다음에 여기에 있는 바닷물 밖으로 뿜어내면 되는 거지. 그러니까 땅을 갖다가 여기다 메우는 게 아니고요. 바닷물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방주제를 쌓은 다음에 여기를 육지로 바꾸는 거예요. 이게 간척 사업이에요. 됐어요? 그래서 간척 사업 했던 거 다시 바다로 돌리려면 사실 그렇게 아주 어렵진 않아요. 조심조심 여기 다시 열면 돼. 물이 통하도록 하면 다시 갯벌로 돌아가요. 시간이 좀 걸리겠지만. 됐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방조제 앞에서 이야기한 적 있잖아. 자, 그래서 우리가 간척 사업을 하려면 일단 조차가 클수록 유리하죠. 우리나라는 서해안 쪽이 조차가 더 크니까 서해안 쪽에서 간척 사업을 훨씬 더 많이 한 거예요. 남해안보다. 자, 우리도 빨리 해서 10분 정도로 일찍 끝낼게요. 자, 하천 및 해안의 이용과 변화. 별거 없는 것들은 빨리빨리 넘어가고 중요한 부분만 체크할게요. 자, 인간 활동에 의해서 하천 지형에 변화가 생긴다. 하천에 댐이나 저수지나 보 같은 걸 건설하고 또는 모래를 준설한다.
자, 준설은 아까 이제 우리말로 그냥 이렇게 풀어서 말했던 건데 바닥을 긁어내는 걸 준설이라고 불러요. 강을 준설한다. 강 밑을 이렇게 긁어내서 수심을 깊게 만드는 거. 호수를 준설한다. 모래 같은 거 퍼내는 거. 이걸 준설이라고 불러요. 목적은 이런 목적으로 이런 걸 하고요. 자, 영향은 뭐 댐을 건설하면 물에 잠기는 지역이 생기기도 하고요. 댐이나 보를 건설하면 그냥 물이 줄기가 흐르던 곳에 저수지가 크게 생기는 거니까, 호수가 크게 생기는 거니까 수증기가 더 많이 증가해서 안개가 더 많이 끼기도 하고요. 물론 기후가 조금 바뀌는 거예요. 어쨌든 뭐 그런 것들이 있더라. 자, 그 다음에 하천 중하류 지역에 여기 보면 뭐 개간이나 직강화 공사는 우리 앞에서 자유공유하천 할 때 이야기했던 거죠. 그래서 읽고 그냥 넘어가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우리 또 시험에서 물론 일상생활에서도 중요하니까 자주 물어보는 거긴 한데 시험에서 자주 물어보는 게 도시를 흐르는 하천의 변화예요. 여기 체크 좀 할게요. 여기 체크. 이 그래프도 설명을 좀 꼼꼼하게 할 건데 이건 반드시 알아두셔야 돼요. 우리 삶하고도 되게 밀접한 관련이 있으니까. 왜 서울에 있는 하천들이 넘칠까? 아, 이거 괜히 닫았네. 자, 여러분들, 강남역 있잖아, 강남역. 거기가 뭐 해마다는 아니더라도 여름철에 자주 홍수가 나서 물에 잠기는 거 알아요? 그러니까 강남이면 우리나라에서 땅값 거의 제일 비싼 곳이잖아. 홍수 대비를 얼마나 잘 해놨겠어. 근데 물에 잠겨요. 왜? 이유가 있을 거 아니야. 그리고 이 망할 놈의 도림천도 가끔 넘치잖아. 왜? 그러니까 도시화가 진행이 되면, 그러니까 자연 상태하고 도시로 바뀐 다음에는 뭔가 달라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강남 같은 곳도 넘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삶에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치니까 어쨌든 이것도 시험에서 자주 물어볼 수밖에 없는 거죠. 자, 우리가 본 친구들도 있겠지만 작년에 넘쳤었나? 강남역 홍수? 그래서 그 차 위에 이렇게 앉아가지고 핸드폰 하던 그 되게 유명한 사람 기억이 나네요. 아, 이분. 이분. 아, 기자래? 아, 그래? 아무튼 이분. 아, 물론 여기는 이제 물에 잠기는 거라서 물살이 되게 막 빠르게 쓸려가는 곳이 아니라서 뭐 이렇게 뭐 생명이 위험하거나 그러진 않기 때문에 이러고 있는 거잖아. 참고로 여러분들 우리가 강원도 같은 데서 홍수가 난다. 거기는 경사가 급하잖아요. 거기는 물에 잠기는 게 아니고 산 위에서부터 계곡이 막 물이 넘치면서 다 쓸고 내려가 버려요. 인명피해나 재산피해는 그런 강원도 산간 지역에서 나는 게 훨씬 크거든. 근데 우리 서울 같은 곳은 그냥 물이 차오르면서 잠기는 거지. 어쨌든 이 아저씨도 자기가 죽지 않을 거 알고 있으니까 이렇게 느긋하게 할 수 있는 거죠. 아무튼 유명인사가 됐죠. 그럼 우리가 강남역이 이렇게 넘칠까? 서울이 이렇게 홍수가 나는 이유가 뭘까? 우리나라 수도 서울인데. 자, 이제 이유를 설명하자면은요. 자, 이렇게 하천이 흐르고 있어요. 하천이 흐르고 있는데, 자, 여기는 이제 자연 상태일 때. 그리고 여기는 도시로 바뀌었을 때. 자, 똑같은 양의 비가 똑같은 시간 동안 내린다고 한번 가정을 해볼게요. 그러면, 자, 자연 상태일 때는요, 비가 이렇게 내렸는데, 일정 부분은 땅으로 스며들어서 지하수가 된 다음에 여기 하천이 제일 여기서 해발고도가 낮은 곳이니까 지하수 형태로 천천히 여기로 빗물이 모여들어요. 그리고 땅 위를 흘러서 오는 경우에도 풀이나 나무가 이렇게 자라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빨리 못 와. 자꾸 걸리는 거죠. 그리고 비가 왔을 때 비교적 하천에 있는 물이 빗물이 하천으로 천천히 오다 보니까 하천의 수위가 천천히 올라갔다가 그리고 다시 천천히 낮아져요. 됐어요? 자, 그런데 도시화가 됐다, 도시로 바뀌었다, 시멘트나 아스팔트로 지표면을 덮어버린다는 얘기잖아요.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냐? 비가 내렸어. 지하로 스며드는 물은 거의 없어요. 빗물이 하수도 같은 걸 타고서 곧바로 하천으로 막 쏟아져 내리잖아. 그럼 똑같은 비가 내렸을 때 도시화가 진행이 되면은요, 여기는 식물도 별로 없으니까, 붙잡는 것도 없으니까, 빗물이 빠르게 하천으로 몰려들면서 수위가 급격하게 올라가요. 그러니까 홍수가 나는 거지.
됐죠? 그래서 도시 지역에 있는 하천 자주 물어보더라. 자, 오른쪽에 있는 그래프 볼게요. 뭐 어려운 그래프는 아니고요. 도시화 이전 이후에 하천 수위 변화를 봤더니, 자, 비가 내리기 시작해가지고 여기까지 비가 내린 거예요. 똑같은 비가 내렸다고 가정을 했을 때 도시화 이전에는 주변에 떨어진 빗방울이 쉽게 말하면 도림천으로 천천히 흘러들다 보니까 도림천의 수위가 천천히 올라갔다가 다시 천천히 내려가요. 그런데 주변이 시멘트 아스팔트로 덮이고 식물들도 별로 없게 되고 그러다 보면 비가 내리자마자 수위가 빠르게 올라가고 당연히 더 높게 올라가요. 그리고 다시 급격하게 떨어지고요. 그래서 홍수 위험이 더 커지더라. 됐죠? 자주 물어봐요. 자, 그러면 자, 이렇게 됐을 때 문제가 되는 거잖아. 이걸 다시 이렇게 돌리려면 어떻게 될까? 어떻게 해야 될까? 그리고 나무를 심거나 아니면 우리가 그런 경우 많아. 옛날에는 주차장을 그냥 아스팔트로 덮어버렸거든요. 근데 지금은 주차장 같은 것들 있잖아. 물이 스며들 수 있도록 재질 자체가 좀 달라요. 그러니까 물이 어쨌든 지하로 스며들게 만들어야 되겠지. 옥상 같은 데다가 이렇게 평평한 곳에 식물 같은 거 심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물을 보관해 둘 수 있는 어떤 시설 같은 걸 만들기도 하고. 그 아는 친구들 있을지 모르겠는데 우리가 도림천이 최근 10년 동안 넘친 적이 있단 말이야. 넘치면 피해가 너무 크니까 서울대 주변으로 해가지고요. 지하에다가 커다란 빗물 저장소를 만들어 놨어요. 비가 오면 거기로 일단 물이 들어간 다음에 비가 그치면 조금씩 다시 이렇게 흘려보내요. 그런 시설을 해야, 그런 노력을 해야 도림천 같은 게 넘치지 않으니까. 근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강남역 주변은 넘치는 거죠. 거기가 조금 이렇게 해발고도가 낮다 그러더라고요. 넘어갈게요. 자, 인간 활동에 의한 해안 지형의 변화. 자, 간척 사업을 하면 당연히 바다가 달라지는 거고요. 그다음 하구뜨기나 방주제를 건설하면 역시 이런 변화가 나타난다. 바닷물의 흐름 같은 게 바뀌기도 하고요. 그리고 해안가에 도로, 제방, 휴양시설 등을 건설하면 어쨌든 원래 자연 상태에서 뭔가 변화가 일어나는 거잖아요. 그래서 원래는 멀쩡했는데 근처에서 뭐 간척 사업을 했다. 또는 근처에 뭔가를 만들었더니 바닷물의 흐름이 바뀌면서 뭐 모래가 자꾸 없어진다든지 침식이 일어난다든지 그런 일이 벌어지기도 해요. 자, 이건 여러분들 뭐 상식이라기보다는 한 가지. 자, 여러분들 우리나라에 있는 되게 유명한 해수욕장,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해수욕장, 경포대 해수욕장 말고 또 뭐가 있을까? 을왕리 말고 여름이면 맨날 뉴스에 나오는 광안리보다 더 유명한. 물론 광안리도 되게 유명하죠. 부산에 있는. 광안리 가봤구나. 자, 광안리도 물론 유명한데 부산에 있는 되게 유명한 해수욕장. 해운대. 해운대 들어본 적 있죠? 영화 제목이기도 하죠. 자, 해운대 해수욕장이 이제 볼까? 검색 한번 해줄게요. 거기가 주변에 이제 부산이잖아. 뭔가 간척사 같은 거 하고 그러면서 인공 구조물이 들어서면서 해류가 바뀌면서 흐름이 바뀌면서 해운대에 있는 모래가 자꾸 없어져요. 그래서 부산에서는 해운대에 모래가 없어지면 사람들이 안 올 거 아니야. 해마다인지 어쩐지 모르겠는데 거기에다가 모래를 일부러 다른 데서 덤프트럭으로 막 이렇게 수백 대씩, 수천 대씩 이렇게 날라가지고 해운대에다 채워 넣는 중이에요. 어쨌든 그런 흐름들이 있더란 말이지. 잠깐만, 해운대 모래. 모래 축제 말고 아이씨, 모래 축제 때문에 검색이 잘 안 되네. 해운대 모래 유실이라고 검색하면 나오나 보다. 해운대 백사장 모래 유실 수중 방파제 세워서 막는다. 자꾸만 없어지니까. 그리고 기사 같은 거 검색해 보면 이제 정말 다른 데서 모래를 갖다가 해운대에 이렇게 채워 넣는 그런 기사들도 나와요. 어쨌든 인간이 뭔가 과학기술이 발달하면서 건축기술이 발달하면서 큰 구조물들을 만들 수 있게 되다 보니까 자연에 이런저런 변화가 생기는 거죠. 넘어갈게요. 다음 마지막 해안 침식의 대체. 자, 해안 침식을 방지할 수 있는 친환경적인 해안 이용 및 보호 관리가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이거 뭐 뻔한 얘기고요.
자, 우리가 사빈이나 사구에 있는 모래를 보호하기 위해서 역시 사람이 인공 구조물을 만들기도 해요. 두 가지, 이거 단어만 좀 체크를 좀 해둘게요. 모래 포집기라는 게 있고 그로인이라는 게 있어요. 체크 좀 해둘게요. 체크. 자, 모래 포집기는 뭐냐면 모래를 포는 야구에서 포지션 중에 포수 있죠. 포수 잡는 사람이잖아. 잡아서 집중한다. 그러니까 모래가 날아가지 않도록 막는 그런 구조물을 모래 포집기라고 불러요. 보통은 이제 사구에다 세워놓거든요. 자, 바람이 이렇게 부는데 바람이 되게 세게 불어. 그럼 모래가 다 날아가 버릴 거 아니야? 여기 구조물처럼 뭔가 이제 걸리적거리게 만들어서 바람이 약하게 불게 만들면 이 모래 포집기 주변으로 모래가 쌓이겠죠. 어쨌든 이런 걸 모래 포집기라고 한다. 그다음 그로이는 연안유가 이렇게 흐르는데 흐름이 세지거나 그러면 사빈에 있는 모래가 점점 없어지거나 막 침식돼가지고 깎이기도 해요. 그걸 막기 위해서 육지가 이렇게 있으면 수직 방향으로 무언가를 만들어놔요. 그러면 연안유가 걸리겠죠. 그래서 사빈에 있는 모래가 다른 데로 가지 않도록 이렇게 막아놓은 시설을 그로인이라고 불러요. 그로인. 자, 여기까지 해서 우리 해안 지형 다 끝났고요. 다음 주에는 새로운 프린트물 나눠주고 화산 지형으로 넘어갈게요. 자, 혹시 여기까지 질문?